위에 보시게 되면은 기속력의 법적 성질 관련돼서 기판력의 일종이다,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판력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특유의 효력이다 라고 보는 특수효력설, 이렇게 학설의 드립이 있었고, 판례는 과거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만 기속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라는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99.9%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혼동이 아니고 혼용하고 있었고요. 뭐 혼동할 만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판례가 2016년도부터 기판력과 기속력을 확실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종류부터 보게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의 내용은 세 가지, 반복금지 의무와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했고요. 반복금지 의무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네, 소극적 의무죠. 소극적 의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재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뭔가를 하라는 거죠. 재처분을 하라는 것이고, 원상회복을 시키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라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재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 의무로서 반복금지 의무는 기속력에 관한 일반 규정,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있습니다. 1항에 있는 일반 규정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하고, 밑에 있는 두 개의 적극적 의무 같은 경우에는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명문의 근거는 재처분 의무 하나밖에 없었고요. 반복금지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의 근거가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금지 의무는 일반 규정으로부터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인정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복금지 의무와 재처분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금지 의무란 행정청은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처분을 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반복금지 의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교수님들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다. 여기까지로 딱 끊어요. 3번이 없는 것이죠. 3번이 없고 1번, 2번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유제시라는 처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고요. 확정이 됐고요. 기속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이유 제시를 하고, 즉 적법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가백의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지난번과 똑같은 3개월 영업정지를 했고요. 지난번과 똑같은 사유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처분을 하게 되면 동일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례는 지난번에는 이유 제시를 안 했고 이번에는 이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한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판결로 취소된 지난번 처분과는 동일한 처분이 아니다. 이것은 별개의 처분이다. 지난번에는 절차가 흠결됐고 이번에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동일한 처분까지만 딱 끊어도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처분이라는 것은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서 했을 때 동일한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유 제시를 안 했고 이번에 이유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고 사유가 똑같으면 동일한 처분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반복금지 의무 기속력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유 제시를 안 했다가 이번에 이유 제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절차상 하자는 그 위법 사유는 이미 시정된 것입니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판례가 이유 제시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다가 반복금지 의무 개념을 그렇게 정의했다가 개념 혼동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번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확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과오라는 것은 동일한 위법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일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주체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주체 하자 다시 범하면 안 되고,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면 절차의 하자 다시 범하면 안 되고, 형식의 하자가 있었다면 다시 형식의 하자를 범하면 안 되고, 내용의 하자가 있었다면 다시 내용의 하자를 범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1번, 2번에 3번까지 들어갑니다. 3번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빼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붙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속력이라는 것은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법적인 행위는 자귀도 있을 수 있고 부자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속력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라는 점에서 또한 정확한 표현은 반복금지 효가 아니라 반복금지 의무라고 했습니다. 반복금지 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 부분까지도 가르쳐주냐, 꼭 굳이 알려줘야 되냐. 네, 알려드려야 됩니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간에 문제에서 출제하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표현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금지 의무, 반복금지 효. 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반복금지 의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복금지 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러면 왜 효자를 붙일까? 왜 효자를 붙이냐면 이것은 만약에 반복금지 의무에 위반돼서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금지 의무, 이 기속력에 위반되면 바로 무효가 돼버린다.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속력이다 라는 의미에서 반복금지 효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무효가 되는지는 뒤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금지 의무는 소극적 의무이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하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제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어떤 행동을 직접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자기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처분 의무와 관련돼서는 그 이행강제제도로서 간접강제제도가 행정소송법 34조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건 안 해버리면, 불이행해버리게 되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원상회복 의무도 어떤 행동을 하라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원상회복 의무는 현재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를 대비한 강제수단을 마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은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지 그에 따른 강제수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의무 부과 자체가 안 되고 있지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32조 4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결과적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될 것이지만 아직은 그것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물론 간혹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가.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처분 임무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과 3항에 있었죠. 재처분 임무에 관한 규정이. 2항 같은 경우에는 거부처분의 문제였었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절차하자의 문제였었습니다. 사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거부처분의 문제다. 절차하자의 문제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다. 물론 그때도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부과되겠죠. 어느 쪽에 붙든 간에 부과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일 것인가 아니면 3항의 재처분 의무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고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부처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절차하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30조 2항과 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들 많이 답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0조 3항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거부처분이 아니라 인용처분이죠. 기각처분이 아니라 인용처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조 2항은 2항이기 때문에 2유형과 4유형, 30조 3항은 3항이기 때문에 3유형에 적용되는 재처분 의무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그냥 편하게 2항은 거부처분의 문제, 3항은 절차하자의 문제로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취소되는 경우에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네,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행정소송법 30조 눈으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3항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절차 위법,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청에 따른 처분, 이것은 신청한 대로 해주는 처분, 즉 인용처분을 말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3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요, 그 처분은 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 되겠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0조 2항과 3항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었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부처분이 취소가 되었을 때 30조 2항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왜 필요한 재처분 의무이겠습니까? 이것은 의무이행 소송의 흉내라도 내보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의 효력을 배우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재처분 의무라는 거 왜 있는 거냐? 불합격생 거부처분이죠. 합격 결정이 확인이라는 처분이기 때문에 불합격 결정도 처분이에요. 거부처분입니다. 그 거부처분만 취소시킨다고 해서 뭐 살림이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불합격생이든 수험생이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하면서 합격 결정이라는 것이 나올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를 통해서 말이죠. 만약에 재처분 의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거부처분만 취소해서 제거되고 끝나버릴 겁니다.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여기에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진짜로 적극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하는 의무이행 소송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과 가구제 수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적극적 처분은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한 것이지만 소극적 처분엔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철거명령이나 과세처분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그러한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소극적 구제수단, 제거만 시키는 취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그 과세처분 제거하면 충분한 것이죠. 철거명령 제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부과되고 있는 의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소극적 구제수단, 취소를 만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정지를 만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거부처분만 제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한데 현재 가구제에서는 가처분이라는 적극적 가구제 수단이 없고 그 다음 본체 소송에 있어서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적극적 구제 수단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처분, 그 중에서도 가이행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가금지 쪽이 아니고요. 네, 가처분 흉내라도 한번 내보려고 집행정지가, 의무이행 소송 흉내라도 한번 내보려고 취소 소송이 제처분 의무라는 것을 탑재시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처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의무이행 소송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소극적 처분, 거부처분은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른 나라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짚히는 게 있을 텐데요. 네, 그게 맞아요. 무슨 말이죠? 국가 편의주의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이나 의무이행 소송과 같이 적극적인 구제수단을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국가가 귀찮아지겠죠? 자기 편하려고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지금 벌써 몇십 년째입니까? 84년 이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84년, 94년, 빵 4년, 14년 벌써 35년, 3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6년 전, 37년 전에 전화기 쓰라면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행정소송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적극적 구제수단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제처분 의무라는 거 하나 탑재시켜 놓은 겁니다. 생색 내려고요. 요식행위죠. 그쵸? 그래도 그나마 제처분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이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부처분 집행정지는 제처분 의무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신청의 이익이라는 게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취소 소송에서 어떨까요? 같은 권리보호 이익의 문제니까 여기서는 협의의 소익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제처분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고 각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부처분 취소에 만약에 제처분 의무라는 게 이 30조 2항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거부처분 집행정지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각하시키듯 각하결정, 거부처분 취소 제기하면 또한 법원이 바로 각하시킬 겁니다. 각하판결. 하지만 거부처분 취소 제기한다고 각하되진 않죠. 안 된 이유가 바로 이 30조 2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고의 실질적 권리구제.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구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흉내 정도라도 한번 내보려고 재처분 의무를 마련해 둔 것이고요. 그나마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처분입니다. 30조 3항에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신청한 대로 해준 거죠. 인용해 준 것입니다. 제3자의 취소 소송에서 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 을로 가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허가 등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인용처분이 나왔어요. 나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내가 왜 다툽니까? 을이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영업을 안 할 것이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인용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번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나온 허가 처분을 다투지는 않겠죠. 누가 다투는 거예요? 제3자가 다투는 겁니다. 경원자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했고, 을한테 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못한 갑이 그것을 다투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을한테 행해진 그 허가 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절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체나 형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저 절차라는 표현은 사실 내용의 하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지 오직 절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절차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취소된 경우에 그럼 이때는 왜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요? 을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을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돈 들여가지고 강의 준비라고 할 뻔했네. 네, 영업 준비 다 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잘했어 아주. 아니 잘했는데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안 한 거예요. 행정청 실수입니다. 그런데 위법은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 나올 테고, 그러면 을은 뭐예요? 그냥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신청인 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처분 의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을에게 100% 허가가 다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 인용처분이 다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100% 허가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처분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면 갑이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겠습니까? 갑은 이겨봐야 결국 을을 몰아낼 가능성이 1%도 없고 갑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1도 없는 상황인데, 그 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봐서 각하를 시켰어야 되겠죠. 네,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을에게 다시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99%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를 통해서 을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행정청에게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네, 새로운 신청이 필요 없고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다시 응답한다. 아무런 재처분이나 하면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고 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라는 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라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라는 뜻이죠.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법원에서 지적한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고 재처분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새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속력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새로 신청할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이전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되고, 기속력에 위반되지 마 라는 게 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또 다른 닉네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결과 제거 의무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분명해지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처분이 나왔는데 이 처분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결과를 제거해서 이 위법한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원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제거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결과 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 같은 말이 되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아직까지 원상회복 의무가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 네, 이게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의 적용 범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과 기속력. 이 기시 형제들이 있죠. 투기꾼들이에요, 투기꾼들. 이 투기시, 형제들은 그 적용 범위가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이렇게 항상 구분해 놓고 봐요. 첫 번째, 주관적 범위라는 것은 이제 인적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객관적 범위는 이제 물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시간적 범위는 시적 범위를 말하죠.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시적 범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주관적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속력은 당사자인 처분행정청과, 그러니까 당사자인 처분행정청, 즉 피고행정청 말하는 것이죠. 피고행정청이 그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테고요. 그 밖에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라는 점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행정청에게 미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익숙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바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부동의, 이런 경우였었습니다. 서장으로 한번 볼까요? 소방법 상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장이 있고요. 건축법 상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건물을 짓고 싶을 때 그 구청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구청장한테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거죠. 소방법상의 요건, 건축법상의 요건 모두 갖춰야지만 허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방서장이 부동의를 한 것이죠. 그 부동의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부동의 때문에 소방법상 요건 판단에 미스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 위법한 부동의 때문에 결국 구청장은 나에게 불허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난 외부적으로 의사가 표시된 이 불허가라는 거부처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죠. 이걸 다투게 될 거예요. 네, 법원의 판단은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판결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이 문제가 온 것입니까? 부동의가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온 것이죠. 판결의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행정청, 처분행정청은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누가 움직여야 된다? 소방서장이 움직여야 되죠. 이 소방서장이 바로 관계행정청이 됩니다. 이 구청장은 주무행정청이 되고 소방서장은 관계행정청이 되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관계행정청으로서 소방서장이 부동의를 깨고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청장이 불허가를 깨고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관계행정청에게 그 기속력이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보시면요. 당해 처분과 관련된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을 말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개별 사건들에 따라서 관계행정청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객관적 범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판력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만 미칩니까? 판결 주문 부분에만 미칩니다. 판결문은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결론 부분에 판결 주문 부분에만 미치는 게 기판력이라고 한다면,
기속력은 어디까지도 미치는 것이냐? 판결 주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부분에 있는 판결 이유 부분에까지도 미친다라는 것이죠. 판결 이유에는 여러분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이고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온 상황을 전제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 주문에서 처분은 위법이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밑에 판결 이유 부분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왜 위법일지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왜 위법인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판결 이유 부분에까지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바로 판결의 취지가 있는 것이겠죠. 판결 주문에는 어떤 위법이 있는지 안 나와요. 그냥 결론만 있어요. 위법이야, 적법이야 이것만 있단 말이죠. 어디가 위법인지는 판결 이유 부분에 있어요. 거기에 판결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속력은 기판력과 달리 판결 주문에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까지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이유 부분에 미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객관적 적용 범위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된다. 기판력은 뭐였습니까?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기속력은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그랬을 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판력에서는 당해 처분 부분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속력에서는 뒷부분, 구체적 위법 사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의 하자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당해 처분과 구체적 위법 사유가 깨질 때 같이 깨지고 살아남을 때 같이 살아남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간혹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다 답안을 쓰다 보면은 이상한 말을 쓰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이상한 정답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존부 일반이라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속력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 위법 사유 여기를 보라고요. 저게 주체의 위법인지 절차의 위법인지 형식의 위법인지 내용의 위법인지 그리고 각각 4종 세트 중에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또 어디가 위법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구체적 위법 사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위법하다죠. 직접 관계없는 왜 위법한지 A라는 처분이 위법하다면 어떤 부분에 위법한지 왜 위법한지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지 않는 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 직접 관계없는 반론이나 간접적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가 간접적인 문제는 사실 취급도 안 합니다. 직접적인 문제만 인정하지 간접적인 문제는 취급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처음 듣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론이라는 말이죠. 반론이 과연 무엇일까? 반론의 반대말은 본론입니다. 본론과 반론. 네. 본과 방이에요. 네. 그랬을 때 본론이라는 것은 그 해당 사건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판결 이유의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요. 해당 사건의 결론으로서 그 판결 있죠. 여기 얘기는 판결의 결론 이 부분. 해당 사건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판결 이유의 부분. 이게 본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반론은 그냥 반대로 보면 돼요. 해당 사건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판결의 이유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위법인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부분 이런 걸 우리가 반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판사가 그냥 부가적인 의견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문에다가 판결 이유 부분이에요. 이유 부분에다가 그냥 부가적인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반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반론 부분에다가는 어떠한 구속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간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냥 판사의 개인적 의견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방론은 당연히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기속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얘기 왜 하냐? 다른 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런 본론이니 방론이니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유독 이 방론에 대한 내용은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본론이야 방론이야 이런 문제는 대륙법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영미법계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법이죠? 걔네들은 판례 자체가 법이죠. 선례법, 판례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 테고 그 당시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었는지 그 이전에 선례가 되는 판례가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과거의 재판의 결과에 어디까지를 법이라 볼 것인가? 본론까지만 법이라 보고 방론은 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누게 되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는 본론과 방론의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걔네들은 판례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뭐라고 써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어느 부분까지를 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륙법계에서는 판례를 법으로 보질 않죠.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의 이유 부분, 주문도 아니고 이유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속력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구속력 부정하고 하기 위한 본론과 방론의 구별이라는 게 그닥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판례가 법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이라는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우리만 있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기속력이라는 게 있고 이 기속력에서는 판결 이유 부분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 이유 부분에서 그 판결의 취지를 어디까지 잡아줄 것인지 그 구속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론, 방론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문제 다 지워버리고 그냥 판사 개인 의견, 네. 이 결론이 나온 직접적 관계가 없는 판사 개인 의견 무시해도 된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기속력은 판결 이유 부분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결론에만 미치는 게 아니죠. 판결 이유 부분에는 그 처분이 왜 위법인지에 대한 실체법적인 판단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만 미치는 소송법적 효력으로서 기판력과 달리 기속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체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저 실체법이요. 법이 개정돼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간적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그 판결의 취지는 어디까지? 법원이 판단을 해본 범위까지만 있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A, B, C 이렇게 시점을 찍어버렸을 때 A까지 법원이 판단했다면 거기까지만 판결의 취지, 기속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A에서 더 나아가 B 시점까지 판단을 내렸다면 거기까지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면 거기까지 판결의 취지가 있을 것이고 C까지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판결의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속력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언제 존재하는 법령 상태나 사실 상태까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위법 판단 기준시죠. 위법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볼 거냐 판결시로 볼 거냐에 따라서 기속력을 어느 시점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 기속력의 표준시가 되는 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한다면 개정된 법령이라거나 변경된 사정이라거나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도 풀어본 것처럼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동일한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적 범위를 이미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위반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밑에 괄호에 보시면 위법성 판단 기준을 처분시로 보는 이상 판결시로 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되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결시를 기준으로 기속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취소에서는 처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상 법원은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라거나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심사 없이 나온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언제까지? 법원이 판단해본 시점까지, 즉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까지에만 미치는 것이다. 왜 표준시를 위법 판단 기준시로 보는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의 문제까지 당연히 비교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는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위법 판단 기준시가 정확하게는 위법 판단 기준시가 아니고 인용 판단 기준시라는 점도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기속력 중에 기속력이 위반됐어? 뭐에 위반됐단 말이죠? 반복금지 의무에 위반됐단 말이죠. 네, 준수와 위반의 문제는 부작위 의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이행과 불이행의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죠.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한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취소 판결 이후에 말이죠. 그것은 위법해지는 건 당연할 거예요. 왜 위법해지죠?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정말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이겠습니까? 기속력이 법입니까? 법이 아닌데 그걸 위반했다고 어찌 위법이겠습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입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쵸? 말이 그렇다는 거야. 말이. 왜 위법해요? A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A 처분에 어떤 위법 사유가 있었겠죠. 그거랑 같은 잘못을 또 범했다니까요. 그때랑 같은 이유에서 또 위법해진 거예요. 그때 절차하자였다고 하면 이번에 절차하자로 위법해진 거예요. 법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것이지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 똑같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과 똑같은 이유에서 위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뒷부분이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였었어요. 근데 요번에 왜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요번엔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 사유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판결문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그 처분을 할 때 그것이 위법한지가 명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요? 판결문, 판결 이후 부분에 어디가 위법인지가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잘못을 또 범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잘못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판결문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인지를 다 짚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범하게 되면 명백한 위법이 돼서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간접강제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의무를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지겠죠. 반복금지 의무는 뭐야? 위반하면 그냥 무효로 끝나버리니까 방금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 그랬잖아요. 무효로 끝나버리니까 뭐 특별히 뭐 강제수단이 필요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는 그 의무가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를 대비한 강제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결국 지금 얘기하는 기속력에 따른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라는 것은 재처분 의무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때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는 뭐 국가가
국가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든 아니면 사인이 국민 측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든 간에 똑같이 그 의무 이행의 확보수단은요, 똑같이 그 이행 강제수단에는요, 직접적인 강제수단과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똑같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수단이라는 것은 뭐였죠? 동일상태 실현이었습니다. 동일상태 실현.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국가 쪽이든 사인 쪽이든 간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제수단을 돌려버리게 되면은 의무자가 직접 그 의무 이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 이행이 있었던 거랑 동일한 상태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접적인 강제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라는 것은 그 의무자의 손을 타야만 합니다. 뭐라고 했죠? 바로 자진이행 유도입니다. 자진이행 유도. 스스로 의무자가 의무 이행에 나서도록 뒤에서 계속 등을 떠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황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가 기속력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그 중에서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직접적인 강제수단과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직접적인 강제수단, 직접강제수단은 직접처분 제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간접적인 강제수단, 간접강제는 배상명령 제도가 됩니다. 행정심판에는 직접처분 제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는 배상명령 제도만 존재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봤었습니다. 행정심판법을 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법 43조의 재결의 구분 규정을 보면 의무이행심판에서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인용재결을 내릴 때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라고 해서 처분 재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재결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 아예 처분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려줄 수는 없을까?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직접 처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직접 처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토양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조로 가보시게 되면 49조 기속력 규정 사망을 보시면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이행을 명하는 재결 다시 볼까요? 방금 43조를 봤는데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게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직접 처분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은 뒷부분 알겠어요? 이 앞부분이요. 이 뒷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 이 앞부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형식으로 아예 허가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상황은 여기서 종료! 끝난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뒷부분이겠죠.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 처분청한테 야, 쟤한테 허가 내려줘! 이렇게 명령하는 재결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 피청구인 처분청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가 49조. 49조 사망해 보시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게 바로 위에 뒷부분. 그래서 의무가 부과됩니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가 부과돼요. 뒷부분에서. 이렇게 의무가 부과가 되고 나서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방금 몇 항이었어요? 49조 사망. 밑에 보세요. 49조 사망.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에서 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처분 제도가 행정심판법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43조 5항에서 처분 재결, 적극적 형성 재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서 직접 처분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적극적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숱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도 허가를 못 내주는데 아예 처분청으로 변신해가지고 변신 로봇가 돼가지고 아예 처분의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가능하겠어요? 아예 얘가 처분청으로 변신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는 직접강제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간접강제만 존재하다. 심판에는 둘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럼 간접강제는 뭐라고 했어요? 자진이행 유도. 금전을 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국가기관이죠. 스스로, 그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재력의 행사. 그냥 이행강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 이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근로기준법, 건축법, 제일 익숙한 두 개의 법이죠. 근로기준법에 보시면요. 30조에서 구제명령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끝내고 나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라고 판정하면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그 피청구인이 되는 사용자 쪽에 구제명령을 해야 된다. 시정명령입니다. 여기선 시정명령의 이름이 구제명령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시정명령을 해서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명령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33조 가면 이런 내용이 있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기간까지 그 구제명령서에는 언제까지 이것을 이행하라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전을 무기로 해서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행정소송법 34조에 있는 간접강제, 그 배상명령 제도도 이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강제를 그냥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부르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방금 근로기준법을 봤고요. 건축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도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위에서 구제명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축법에서는 철거명령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보게 되면 허가권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이런저런 짓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건 법률을 말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법규명령, 이 처분은 하명처분인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건축주 등에게 뭐 한다고요?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해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철거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철거라고 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철거명령 이렇게 말했고 문제도 항상 철거명령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건데 최근에 이름을 해체로 바꿨습니다. 철거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금 전에 79조 1항이었죠? 허가권자는 행정청이에요. 79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 건축중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지금 우리 행정소송법 34조에 있는 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규정, 이 배상명령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금전을 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34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 30조 2항이죠. 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해요. 그 처분을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의무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라면 의무행위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아시비 하나 걸리는 게 있었죠? 아시비 뭐가 걸렸나요? 30조에서는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게 2항하고 3항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엄연히 두 개가 있는데 34조에서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대비를 2항 쪽만 해놓고 3항 쪽이 뻥 그죠? 뻥 뚫려 있어요. 얼쩍없죠. 네, 눈깔 빛나. 안 보여 이게? 이게 안 보여? 아이고 참 답답하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2017년 4월 18일 날 해결받습니다. 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 여기에만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적용 요건 보겠습니다. 여기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처분행정청이 그 재처분 의무 부과를 받았죠. 재처분을 거부나 부작위 할 때, 아예 대놓고 싫다고 안 할 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있을 때, 거부나 부작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했을 때도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했을 때도. 그게 바로 뭐야? 기속력에 위반됐을 때. 이 재처분은 무슨 재처분이겠어? 당연히 재거부처분이겠죠. 재거부처분. 지금 거부처분이 취소된 상황이니까. 그쵸? 네,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거부처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재거부처분을 했는데 그게 같은 잘못을 범해서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 앞에서 뭐라고 했지? 기속력 위반이면 무효라고 했죠? 그러면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기속력 위반이면 무효인 건 똑같겠죠. 네, 맞아요. 무효인 경우에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신청해요? 1심 법원에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1심 수소법원에 신청을 하면 결정으로서 배상을 명하게 된다. 네, 262조에 따라서 별도의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다. 33조에 따라서 돈은 행정청이 내는 게 아니라 네, 국가나 공공단체가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번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 2번에 대해서 무효잖아요.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처분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했어요. 뭘 하긴 했거든.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무효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처분의 외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처분하기는 했는데 기속력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둘 다 네, 이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이 둘 다 가능하다.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접강제에 관한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게 출제가 되면은 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요건과 성격, 알겠죠? 요건과 성격, 요것만 써주시면, 두 개만 써주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 네, 맞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그냥 법전 펴놓고 주관식 시험에서는 네, 법전 펴놓고 30서정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건, 성격 따닥 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법적 성격 얘는 뭐라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무기로 해서 상대방에게 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압박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쵸? 네.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 수단일 뿐이다. 압박 수단일 뿐이다. 이게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내 영업허가를 신청하고 나서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나서요. 뭐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시간이 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했을 때 그 1년 동안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겠죠. 그 손해에 관한 문제는 따로 국가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 간접강제를 신청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재처분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목적의 제도일 뿐입니다.
손해배상 제도는 따로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간접강제는 간접강제. 이건 별개 문제라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판례 역시 재처분의 지연에 따른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는데 계속 허가 안 내줘. 재처분의 지연에 따른 손해는 행정소송법 34조의 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만 얘 헷갈리는 게 이 34조의 표현 때문에 그래요.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배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건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다.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국가배상법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네, 뭐랑 똑같다고? 아까 봤던 근로기준법 33조에 있는 이행강제금이라거나 건축법 80조에 있는 이행강제금이라거나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 압박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네, 적용 범위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재처분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만 있을 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만 간접강제가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똑같이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이제 무효확인 소송 들어가면 여기서 또 다루는데요. 무효확인 판결에도 재처분 의무 인정되는데 여기에는 간접강제가 없어요. 30조 3항에서 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었을 때 거기도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속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네,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여기가 이제 끝인데요. 네, 우리 법령 조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로기준법 33조예요. 이행강제금 아까 봤어요. 구제명령을 했는데 사용자가 의무이행을 안 해. 그럼 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 기준으로 해서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년에 2번까지요.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그러니까 여러 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맥시멈 2번까지, 맥시멈 2년까지, 총 뭐예요? 네, 4번까지.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요, 2천만원 이하니까 네, 이거를 풀 파워로 쏴버리면은요 8천만원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까지. 어쨌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 반복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 되겠습니까? 요게 목적이에요. 계고인데요. 계고. 노동법에서는 부과예고라는 표현을 써요. 부과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고랑 똑같은 거예요. 네, 판례도 있고요. 노동위는 1항에 따른 이행강제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줘라. 예, 사전에 부과예고,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네, 미리 알려줘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 계속 의무이행 안 하잖아. 내가 시킨 대로 안 하지? 너 그러면 너한테 내가 2천만원 부과할 거야. 칼은 뭐예요? 칼집에서 빼갖고 상대방을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계고가 중요한 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부과는 하겠지. 그리고 그건 몇 번까지 된다고? 4번까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같은 식의 내용이 건축법에도 나오는데요. 건축법에서도 철거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란 걸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돼 있냐? 허가권자는 행정청이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것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네, 계고 이겁니다. 계고. 노동법에서는 부과예고. 그런데 그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계고 같은 거고요. 네, 여기 계고는 이제 경계할 계자죠. 경계할 계자. 예고에서는 미리 예자를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이고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부가할지도 몰라 너 진짜 빨리 하라고. 이게 무서운 거죠. 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의 이외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최대 2년까지. 여기는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조례에서 몇 회로 정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례에서 10회 이렇게 하면은 1년에 2번까지 가능하니까 5년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부과. 요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사용자죠.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요. 그럴 수 있잖아. 1차 부과를 했어요. 이행강제금 1차 부과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부과로 나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야 돼.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 이행을 했잖아. 그러면 2차 부과는 필요가 없겠죠. 그치만은 구제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한다. 그러니까 2천만원까지 된다고 했죠. 만약에 1,000만원을 부과했어요. 1차 부과를 했고 한 대 터지고 나니까 사용자가 아야 이러다가 얼마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행했으면 끝? 전에 부과했던 그 1,000만원 아직 얘가 납부 안 했는데 없던 걸로?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받아내라. 징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법도 마찬가지다. 건축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권자는 79조 1항에 따른 철거명령 등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요. 똑같이 생각해봐요. 네, 1차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무이행을 했어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2차 부과는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 너 왜 갑자기 하냐? 이 얘기 내가 왜 갑자기 할까요? 이게 34조의 간접강제에도 일종의 이행강제금이에요. 금전을 무기로 해서 상대방에게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간접강제 기속력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게 하는 간접강제, 하루에 500만원씩 가백에 줘라! 라고 1심 법원이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간접강제 결정이 나오고 나서 10일 뒤에 재처분을 했어요. 만약에 10일 뒤에 재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만원씩 줘라! 라고 했으면 10일 뒤면 얼마야?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관악구는 가백에 1000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 관악구가 그동안에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은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부분은 300만원이었다고 쳐봐요. 아직까지 700만원을 안 줬어요. 관악구가 갑한테. 근데 딱 그 10일 차에 재처분을 했어요. 그럼 그 700만원은 갑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전에 근로기준법이나 건축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부과된 부분은 받아내라고 했잖아요. 국가한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갑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상황이 관악구한테 이미 부과된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 중에 700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걸 받아낼 수 있어요? 추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뭔가 불평등해 보이죠. 근데 또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뭔가 불평등해 보입니다. 왜 사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돈은 다 끝까지 다 추적해서 받아내면서 국가는 이미 부과된 부분을 왜 덮어버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좀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왜냐면 앞에 간접강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 재처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돼서 재처분했을 때도 그것도 간접강제 신청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이 간접강제에 당할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실제로는 다시 거부해도 되는 상황인데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허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버리면 그 남은 700만 원까지 전부 다 추심해야 된다. 한번 간접강제 결정 나와서 부과된 부분이라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적법한 재처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허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래서 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지 않은 700만원은 추심을 제한시키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사인에게 국가에게.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에서 아직까지 서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얘는 끝까지 받아내고 얘는 중단시켜버린다라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문제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대망의 15회인가요? 16회에 걸쳐서 진행한 판결의 효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어요. 안녕.